농업 현장 핵심 이슈를 짚어주시는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홍한나 사무처장님 모셨는데요. 이제 완연한 봄이잖아요. 근데 농가에도 진짜 제대로 진정한 봄이 오고 있는지 홍한나 처장님께 자세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네, 느낌인데요. 오랜만에 맞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다 풀렸다 다들 그러는데 어떻게 농업 현장에서는 순탄하게 봄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땅이 다 해토되고 해서 농민들 이제 올 농사 한참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감자도 이제 거의 다 심으셨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이게 지금 네, 더운 지금 날씨. 네, 평년보다 많이 덥고 네. 조금 더 늦게 나와야 되는 벌레들이 벌써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벌써부터 병충해가 네, 또 병충해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고 작년에 그렇게 괴롭혔던 토마토 불나방도 다시 나오고 있고 네. 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요. 근데 제가 더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이제 기상 이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작년에 이제 너무 심해서 올해는 좀 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근데 지금 사람이 어쩔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서 봄은 왔지만 농민들한테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어쩔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고통받고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여전히 우리 경기도 농민들은 작년 폭설 피해의 연장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해결이 그렇죠. 안 회복이 됐습니다. 안 되고. 네, 여전히 그 쓰러진 그 시설들 복구 작업 못 하고 계셔서 파종 못 하신 분들 아이고. 네, 많은데 그냥 이제 파종을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겨울에 피해를 입으셨지만 경영체 등록이라고 하는 거죠. 나 이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지 못해서 피해 지원을 전혀 못 받고 계세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 땅의 주인인 지주가 그 피해 지원금을 받아가고 내가 받으면 조금 나눠줄게 이렇게 약속했지만 지원금 받고는 이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봄은 왔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는 아직 작년 폭설 피해 연장선에 있고 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경영체 등록 문제가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있는 문제인데 해결을 우리가 못하면서 계속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니까 친환경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고 있는 비율 자체가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낮죠? 네, 아마도 부재지주가 너무 많은 많아서. 영향인 것 같아요. 경영체 등록을 해야만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주가 임대차 계약서 이 땅에서 당신 농사 지으라고 내가 빌려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계약서 자체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경영체 등록을 못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재지주들이 그 계약서를 잘 안 써주는 거는 세금 문제 때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농지는 현행법상 농민만 소유할 수 있는데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소유하고서 농사짓는 척을 계속하려면 누구한테 땅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인 척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계약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빌려줬다는 계약서 자체를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언제 한번 좀 깊이 다뤄봐야 될 문제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어떤 갈등 속에 있는 건지.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오늘의 기회에서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홍한나 처장님이 꼭 패널로 나오셔서 알겠습니다.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친환경 농사가 사실은 이 경영체 등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를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은 어떤 걸 계속 논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친환경 임차농들이 부재지주 농사에서 친환경을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제도 개선이 가능할까? 작년에 국회 토론회만 한 5차례 정도는 한 것 같고요. 얼마 전에 3월 달
들어서도 또 토론회가 한 번 더 있어서 이 임차농의 문제, 친환경 농지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사실 현행 농지법이 완전히 개정되지 않고는 지금의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듣고 이원택 의원실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거나 친환경 농지를 임대해 준 지주한테는 이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아예 전면 감면해 주자. 그러니까 이런 법안도 좀 발의했고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과격한 주장일 수도 있는데 그 경자유전의 네. 원칙 자체를 바꿔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농지의 이 판매, 매매는 허하되 거기는 반드시 농지로만 유지해. 누가 사더라도 농지를 유지하도록. 유지하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농지 농용의 원칙으로 뭐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대책도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대책들마다 사실 현장에서 또 반발감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과연 농민들한테 실제 경작하는 자들에게 각종 농업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점들은 여전히 좀 있어서 아직 좀 깊이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경자유전이라는 게 얼핏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말 아름다운, 같은데 네. 수도권만 하더라도 이 땅이 언제 오를 개발 이익을 낼지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땅 주인들이 이걸 쉽게 안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이다. 그러면 네. 원래 여기 다 농민들이 농사지었는데 네. 그 자식이나 손자 손녀 때에서 계속 농사짓고 있진 않는 않죠.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럼 대부분. 이거를 네. 경영체 등록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농사 짓는 걸로 해야 결국은 세금 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양도소득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8년 정도는 그 승계받은 농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도 8년 정도는 내가 농사 짓고 농사를 있다라고 지어야 하는 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받는 경우, 경영체 등록을 직접 하고 상속자가 네.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상당해요.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는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어요. 근데 취득한 순간부터 불법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아.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네. 현직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는 매매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그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불법적으로 다른 데 임대해주고 자기는 농사를 짓지 않고. 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어떻게 개선이 돼야 제도 개선인지도 말씀을 들으면서 딱 안 떠오르는데 네. 이 경영체 등록과 경자유전 원칙 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개발 이익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이 맞아요. 금싸라기 땅들이잖아요, 전부. 언제든지 요만큼만 갖고 있어도 나에게 엄청난 뻥튀기 되는 재산을 언젠가 부풀려 온다. 줄 거야. 예. 언젠가는 온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네.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네. 또 의견이 다른 분들 얘기도 함께 종합해서 네, 한번 네.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네. 거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 네. 대해서 관심을 갖자면 네. 얼마 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의 농업 전망, 농정 방향성을 발표했다고요. 아, 우리나라 해마다 이런 거 발표를 했구나 하고 네. 저는 처음 알았는데 올해의 농업 전망, 농정의 방향성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기후변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었겠죠. 네, 농사하고. 단연 1등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관련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네.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해마다 1월 달에 음. 발표를 하고 이제 올해 농업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이런 걸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뭐 학계나 박사님들이죠. 이런 네. 분들이랑 그다음에 소비자, 그다음에 농업 생산자 3자의 인식 조사를 함께 해서 10대 농정 이슈라고 네. 하는 것도 함께 좀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여기에서 단연코 1등이 기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위권 안에 드는 것 중에 4개가 기후 예. 관련된 이슈였고요. 네, 이거는 네. 뭐 전문가나 학계나 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나 아니면 실제 이
그 식품을 소비하시는 소비자분들이나 모두 똑같이 느끼는 거구나 하는 게 좀 알 수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가 가장 우려된다. 네. 이게 이제 전문가랑 생산자랑 소비자랑 각각 1등부터 10등까지가 순위가 살짝씩 바뀌기는 하는데요. 네. 공이같이 다 1등으로 꼽은 게 이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 안보 문제였었고요. 10위권 안에 드는 이제 다른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 가 너무 걱정된다. 이 기후위기 시기에 물가가 너무 걱정된다. 이게 이제 공동 3위였었고 네. 탄소 배출 농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게 필요하다.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또 순위권 안에 드는 거였고요. 또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스마트 농업, 과학 영농 이런 것들이 좀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10위권 안에 드는 기후 관련 네. 주제들이었습니다. 아하. 여기서 네. 그러면은 기후 관련 이슈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농민들은 어떻게 이걸 체감하고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까 네. 농민, 소비자, 또 전문가 예. 세 그룹의 의견을 네네. 종합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농민분들은 이런 이슈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농민들, 그러니까 별도로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농업 경영에 뭐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십니까? 이것도 네. 조사를 했었는데 과거 같으면 대체로 이제 뭐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이것도 이제 컸었고 그다음에 유통 구조가 혁신돼야지 도저히 이거 팔아먹고 살 수가 없네. 이런 지적도 굉장히 컸었는데요. 올해는 단연 농민들도 인식이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이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다라고 첫 번째로 좀 꼽아주셨어요. 농사 지으면서 진짜 피부로 느끼셨나 봐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폭설은 117년 만이었는데 그 전에 고온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열대야가 거의 한 달 이상 네. 계속 갔었고 그것도 뭐 100년 만인가 뭐 그렇게 길게 갔었다고 했잖아요. 10월 중순까지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였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야, 이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게 만든다. 우리 농업 여건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일 큰 걸로 꼽아주셨더라고요. 네. 네. 오늘 기후미식회 홍한나 사무처장님과 농업에서 기후위기가 어떻게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기후미식회에서 왜 농정 얘기를 하지? 부재지주 얘기를 왜 하지? 하고 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먹는 먹거리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산되는가, 누가 생산하는가. 그래요. 제이브라더즈의 아빠의 청춘 듣고 2부에서 본격적인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2025년 우리 농업 현장 핵심 이슈 짚어주시는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홍한나 사무처장님과 기후 위기와 농업에 대한 이야기. 또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농정 방향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 2025년 농업 전망을 보면 네. 농민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어떻게 전망이 나왔을까요? 너무너무 감소예요. 모든 것이. 농지도 감소할 거고 농업인도 감소할 거고 네네. 다 감소고 하나만 증가해요. 65세 이상 농민만 증가. 그렇구나. 고령화. 네. 전부 감소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2가지로 원인을 분석하더라고요. 첫 네. 번째는 아니나 다를까 기상 이변에 의해서 농업 생산하는 것 자체가 이 행위가 너무 어려워질 거다. 네네. 그래서 감소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걱정하시는 것일 텐데 미국의 통상 압력. 이라고 하는 불안정성이 아하, 매우 네. 가중이 되어서 농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매우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대책도 몇 가지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데 대응해서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현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쌀 재배 면적 8만 헥타를 안 그래도 감소하고 있는 농지인데 감축하겠다. 그다음에 농지를 전용, 그러니까 다른 용도,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또는 최근에는 뭐 GMO 감자를 미국산 GMO 감자를 수입하겠다. 그러니까 전혀 진단에 맞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이미 있어서 하고 있다고요. 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안 하는 건 안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방향이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네요. 네, 그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기후 위기에 우리나라 식량 위기가 문제다 하고는 재배 논재배 면적을 면적 줄여라. 감축하고 비농민 농지 소유를 확대하고 전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럼 농토도 네, 줄어들고 농지가 할 줄어드는 텐데 거죠. 그럼 식량 위기가 어떻게 되는 더 걸까요? 가중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 참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진단하고 결과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방향이 다르니까 헛웃음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네. 농업이나 농촌은 우리가 다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떻게 네. 생각하고 있나요? 그 소비자들 보통 국민들의 인식 조사도 함께 네. 좀 했었는데요. 이것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게 인식 조사에서 네. 이 가치는 되게 높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74.7%. 의 응답률을 거의, 보였고요. 네, 이거는 최근 10년간 최고의 기록입니다. 엄청나게 높네요. 74%면. 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도 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너무나 높은 물가를 먹는 네, 물가가 네.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경험하셨었고 그것이 이제 여기다 기후 때문에 발생하는 생산의 불안정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조사에는 전부 기후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들의 네, 조사 결과가 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민이 되려는 사람은 적고 전체 네. 인구의 4%가 농민이긴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96%의 다수가 약 75%가량이 네. 우리 사회에서 농업은 중요하고 네. 농민들은 정당한 보상과 네, 대우를 받아야 받아야 되고 충분히 공익적인 네.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뭐 불행 중 다행? 약간 네, 긍정적인. 불행 중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진짜. 근데 앞서 올해 네. 10대 농정 이슈가 네.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 이게 1위로 꼽혔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들을 얘기했을까요? 대응책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기후위기 심화로 식량 안보에 적신호가 우려되고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해서 농업 생산 기반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전략 작물. 그러니까 밀이나 콩처럼 거의 안보 수준에 해당하는 식량 작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불금을 늘려주고 많이 재배하도록 자급률을 높이자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우수 품종들을 많이 개발해내자. 네. 그래서 R&D 예산을 R&D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이런 대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농축산업 전반적으로 다 저탄소 네.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농업도 탄소 감축 기능을 좀 높여야 된다. 네. 이런 대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분석하고 잘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면으로 쏙 이제 들어가 보니까 네. 사실상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연구하고 해서 좋은 대책들 많이 만들어 주셨겠지만 사실 이제 R&D 예산 정부가 엄청나게 깎고 나서 25년도에는 그럼 다시 많이 세워줄게 했지만 23년도 수준조차도 안 된다. 회복이 안 됐어요. 아, 이 농업 분야.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전체 예산에도 R&D가 그렇고 그렇다고요. 농업도 24년도에 거의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후 대응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멈춰 있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기후 대응 연구 사업들이 꽤 있고요. 농진청에 농업 분야 연구 사업들 그리고 이제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내세운 대책은 이런 땅을 공그리를 치고 네. 공그리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구나. 콘크리트로. 네, 그렇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네. 땅을 메꾸고 네. 그 위에다가 수직 농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스마트팜을 세우는 네, 이런 대책들을 내세웠는데 네. 농업의 탄소 감축 효과는 사실 토양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 토양이 탄소를 흡수하는 데서 나오는데 그 흡수원 자체를 제거하고 가장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의 농업이 저탄소 구조의
농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네, 정반대에 서 있는 논리인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네. 일단 토양의 순환 기능이 없어지고 제거시켜 버리는 네, 거죠. 완전하게. 그리고 이제 네. 재배하는 모든 과정을 전기를 네, 사용해야 전기를 되는 게 사용해야 되면 되고, 네, 양액을 사용해야 되고, 음. 양액이 오염시키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아, 양액이라는 거는 영양제인가요? 네, 영양제 같은 겁니다, 아, 일종의. 네. 식물에게 주는 영양제, 네, 작물에게 맞습니다. 주는. 네. 그래요. 저희 5788님이 갑자기 문자를 주셨는데요. 뉴스 보니까 일본은 쌀 부족으로 지금 쌀값 폭등이 계속되고 있던데요. 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급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쌀값이 폭등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분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단적인 생산량이나 이런 거보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처럼 수입을 많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수입된 쌀은 밥쌀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주로 사료로 가공용으로 간다며요. 네, 그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문제는 사실 한국보다는 앞서간다라고 네네.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견학을 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분들께서.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배워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식량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일본이 부럽지만 네, 한국은 쌀값 앞서가고. 폭등이 안 나잖아 이러고 견학하러 오시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을 진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필리핀 얘기 항상 제가 예를 들지만 사모작 하던 데서 지금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됐거든요. 근데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쌀을 40만 톤 넘게 수입해 오는데 수출 국가가 우리나라는 싸게 쌀을 팔고 필리핀에는 비싸게 쌀을 팔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쌀 농사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쌀 재배 면적이 지켜지고 있고. 네. 그래서 계속 수입을 이 상태로 지속하고 쌀 자급률을 떨어뜨리고 쌀 생산 기지가 망가지고 농민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필리핀처럼 비싼 가격에 우리에게 쌀을 팔게 될 겁니다. 지금의 이 수입 구조는 그런 농축산물 수출 국가들의 통상 압력도 한몫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트럼프 시대에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구조가 우리보다는 건강한 구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일단 지금 쌀값 네. 폭등이 일어났다 해도 네, 네. 그거는 쌀 재배 안정화될 면적을 네. 다시 확보하면 되는 거고 네, 네. 적어도 뭐 수출입 과정에서의 문제는 네. 아니니까 국내에서 컨트롤할 수 기반 있을 자체가 거다. 파괴된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아까 네. 전략작물 밀이나 콩 이런 네네. 식량 작물 직불제를 확대하겠다.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헷갈렸던 게요. 그럼 쌀 재배 면적 좀 줄이고 네, 네. 거기에 밀이나 콩을 심으면 되잖아.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그리고 쌀에만 직불제를 많이 줄 게 아니라 밀하고 콩에도 직불제를 주면 네. 작물을 다양하게 우리가 많이 생산하면서 쌀 자급률은 한 20% 떨어지더라도 대신 밀이나 콩의 자급률을 확 높이면 네. 식량 안보에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는 일정 정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 경지를 전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쌀 재배 면적이라고 하는 게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수입 때문에 수입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쌀이 유지가 남아도는 되는 것처럼 거지. 네, 하는 거지. 그래서 논을 바꾸지 않고 그 아하. 자리에 밀이나 콩이나 이런 전략 작물들을 심도록 하는 것. 논이 변형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 중요한데 재배 면적 감축에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네. 전용하는 것 아예. 아예 농사를 안 짓는 거.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시켜 버리는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쌀 땅 좀 줄이고 밀이나 콩을 심으면 되지 않은 건 그걸 네. 다 일단 농지로 쓰게 하는 게 전제돼야 되는데 농지로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근데 하는 지금 게 그걸 전용할 수 있게 열어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운영이 안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을 마지막에 하고 간 게 뭐냐면 농지 네. 규제 완화, 농지 전용, 비농민 농지 허용 이거였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의 각종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절반 이상 내놓은 정책에 지금 최상목
그러니까 전 권한대행이 내놓고 간 규제 완화의 절반 이상의 대책이 농지 규제 완화예요, 전부.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땅이 부동산 투기할 땅이 많이 없고 남은 게 농지라고 봅니다. 네네. 네, 이제 그 부분까지 전용할 수 있게 허가해 주는 거를 끝까지 해놓고 권한대행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네. 가면은 이제 우리 농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저는 특히. 농지를 줄여서 기업이나 실제 비농민한테 농지 소유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마 최종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카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듣고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자꾸 똑같은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한데 왜냐하면 잘 몰라서 네네.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네. 논에다가 밀콩을 심는 건 괜찮다 하지만 논에서 밀콩은 안 자라잖아요. 논콩 합니다. 배수로 해서 저희도 논에다가 콩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밀도 밭도 되고 논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논에 물을 빼고 심는 건가? 네, 네. 아, 그러면 논에 물을 빼고 밀콩을 네. 심는 건 괜찮은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쌀이 부족해지면 언제든 다시 논으로 돌릴 돌아갈 수 수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밀콩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네. 쌀을 좀 줄이고 밀콩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이 농지가 아까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공구리를 네, 치는 공그리에서 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바뀌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이 재배 면적 감축을 그냥 단지 전략작물 재배지로 전환, 논의 네, 형질을 네. 그대로 두고 전환한다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를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용하기 효율적으로 배려해 준다라고 하는 걸로 콘크리트를 치고 주차장을 만들게 한다든지 네, 이렇게 완전히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변경할 수 사용하도록, 네, 있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선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치는 순간 가격이 엄청 뜁니다. 아, 땅이 네, 논이 네, 제일 네. 싸고요. 밭으로만 바꿔도 예. 네, 또 오릅니다. 근데 어허. 이것을 콘크리트 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 버리면 천정부지로 가격은 계속 뛰어올라. 네, 오르니까. 10배 이상 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농토는 줄어드는 거다. 네, 농지는 농지가. 줄어드는 거죠. 생산할 수 있는 땅은 줄어드는 거죠. 이건 정말 네. 국가가 책임지고 농지를 지키는 쪽으로 정책을 갖고 가지 않으면은 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55.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정부가 약속하고 네. 그러기 위해선 최저 마지노선이 150만 헥타르다라고 했는데 올해 150만 헥타르가 붕괴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자꾸 완화하고 전용을 허가해주고 그리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네, 농지를 다 없애버리면 올해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50만 헥타르는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가 150만 4천 헥타르였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R&D하고 농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아까 세 가지 이슈 중에 네네.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잖아요. 아, 네네. 관세 문제. 네, 관세.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뉴스 보면은 관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유력 대기업 사장님들 대표분들이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하는 거를 막 뉴스에서 그러니까, 네, 맞아요. 지금 우리 이만큼 투자할 현대가 또 이만큼 테니까 투자했다, 막. 네. 우리에게 뭔가 네. 지켜달라 하는 걸 미국한테 지금 하고 계속, 있는 네, 거잖아요. 호소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네. 일자리 만들 테니까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게 네, 해달라. 네, 네. 답답한 얘기인데 근데 이게 답답합니다. 농업하고는 어떻게 연관되나요? 농업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트럼프하고 나오죠. 농업에 관련된 얘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려가 되는데요. 당장에 지금 미국산 GMO 감자 수입한다고 절차 밟고 있어요. 네. 그래서 농식품부가 미국산 감자 이렇게 해도 환경 영향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봤더니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심사 결과를 아예 이렇게 발표해서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미국산 GMO 감자가 들어오는 거.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 트럼프의 관세와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네. 보고 있고 그 소용돌이의 농업은 이미 전 빨려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당선되자마자 FTA라든지 이렇게 체결했던 국가들과 이 통상 문제 전면 재검토해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네. 지시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뭐 미국 바이오 산업협회, 그다음에 미국 대두협회, 여기가 GMO 콩 정말 많이 생산하는 걸 관장하는 그런 네. 데들인데요. GMO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걸 빨리 나서달라 이렇게 엄청 요구하고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 지금 우리가 GMO 감자를 미국산 GMO 감자를 수입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산 GMO 감자를 수입하자 해도 대두를 미국산 대두나 중국산 대두도 안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맞아요. 잘 네. 모르고 중국산 대두는 사실 GMO가 아닌데 그냥 안 네.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감자도 사실 다 국산을 선호할 텐데 네, 문제는 가공용으로 가겠죠. 그쵸. 식당에서 네. 파는 것, 뭐 네. 가공용 포테이토 칩 이런데 전부 맞습니다. 저렴한 네. GMO 감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원산지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네. GMO 표시제가 없죠. 없기 때문에 네네. GMO라고 하는 걸 밝히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 네. 이제 소비자들 중에서는 GMO가 피해를 준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 네. 그리고 좀 더 저렴한 걸 선택하는 건 소비자의 권리인데 네. 이게 탈레반들처럼 네. GMO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라고 맞습니다. 얘기해 주시겠어요? 진짜? 저는 그 GMO 옥수수와 일반 그냥 재배한 옥수수를 놔뒀을 때 인간은 잘 구분을 못하지만 새나 다람쥐나 얘네들은 GMO 옥수수 그냥 옥수수를 이렇게 놔두면 GMO 옥수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참 모르겠지만 GMO 옥수수 먹지 않습니다. 네. 네, 그거는 반드시 어떤 생명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GMO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그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제초제인데 네. 그것이 1kg 생산하는데 탄소를 30kg 아하. 발생시킵니다. 네, 환경적으로도 건강에도 결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GMO 작물들은 반드시 섭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생산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태도가 소비자로서의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런 그럼 외국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GMO에 대해서 GMO 농산물이 유통되는 거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들이 있죠. 네. 유럽인가요? 네, 유럽 국가들은 규제하고 있고 다 GMO인지 아닌지 표시를 해요. 그거를 물론 그래야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한테. 네, 그것이 표시가 없으면 선택권이 저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GMO를 표시해서 그러면 싼 원료니까 싸게 팔고. 근데 지금은 그런 표시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GMO인지 경우. 아닌지도 모르고 원료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외국산이라서 뭐 섞어져 있는 혼합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어느 나라에서 들여오는지조차 지도 제대로 모르고. 네,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권을 방해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우리 농업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 네,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8%의 이 농축산 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농업의 전체 73%를 좌지우지한다고 해요. 8%의 네, 기업이 네. 73%를 네, 좌지우지한다. 미국 좌지우지하는데, 농업에.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GMO 작물을 재배하는 이런 그러니까 농업 기업들도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6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미국의 농산물을 네. 미국 수출 국가 중에 6위를 하고 네, 있나요? 엄청나게 높은 뭘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축산이 좀 많아요. 아하, 고기. 네, 고기가 좀 네네. 많긴 한데 한국은 아직 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이제 통상 압력을 가하는 것 중에 작년에 사과를 네. 이제 수입하겠다고 사과값이 너무 비싸니까 검토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검역 때문에 검역, 걸려서 그쵸. 수입을 못했는데요. 예. 지금 이 GMO 그 장벽을 없애달라라고 하는 거랑 검역 그 기준이 너무 높다. 이거 철회해라라고 하는 두 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고 이게 그 8%의 농기업들, 농축산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한테 엄청나게 강하게 압력 행사하고 있는 거라 실제 GMO 감자가 지금 수입 단계까지 오는 걸로 저는 왔다고 보는데요. 이게
잘 지키지 않으면 조만간 이 장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농업이 더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 안전성도 상당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네. 먹거리 가격도 흔들릴 테고. 그래요. 오늘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농업 이슈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홍한나 사무처장님이 하나씩 짚어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아직도 많죠. 농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 네. 이런 것도 다음엔 좀 여쭤보고 네네.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처장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농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네.